제 이름은 미나, 이 집의 장남인 현우 씨의 아내입니다. 현우 씨와의 결혼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방도 많고 넓었지만 저를 옥죄는 것은 시어머니의 눈빛과 말, 그리고 일방적인 강요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죠. 현우 씨는 본래 착하고 과묵했지만 갈등을 피하려 늘 침묵을 택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끼는 마음은 알았지만 그 마음은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이 집의 절대 권력자였고 어머님의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살아온 몇 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단 한 번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봐주지 않으셨죠.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막 끝낸 저를 어머님이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나야, 오늘부터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옮기거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세제의 거품이 묻어 있었죠. 농담이신가 했지만 어머님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강압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막내 준호가 이혼하고 마음이 복잡하니 넓고 볕도 잘 드는 안방에서 마음 좀 추스르게 해야겠다. 너희는 작은 방에 잠시 지내도 죽는 거 아니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방은 저희 부부의 공간이었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의 모든 추억이 깃든 곳이었죠. 그런데 이혼한 시동생 때문에 그 방을 내놓으라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겨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힘든 건 알지만 안방은 저희 방이잖아요. 집에 다른 방도 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반항이라도 했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른 방들은 좁고 볕도 안 들어서 안 된다. 너는 며느리잖니. 며느리라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 그 정도 희생은 할 줄 알아야지.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따져. 마음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희생이라니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충분히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저는 늘 입을 다물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구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로 붉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현우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제 편이 되어주길, 최소한 공감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만 극적이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준호가 지금 충격이 클 테니 우리가 좀 양보하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탓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처절하게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정작 제가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누워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저희 부부의 짐을 안방에서 빼냈습니다. 옷가지, 책, 우리의 소중한 기념품들이 전부 복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밖에서 들어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미안하게 됐네요. 저도 원한 건 아닌데 엄마가 워낙 완강하셔서.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 끝잡고 답답한 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시동생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밀려난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오던 첫날의 기대와 노력들이 떠올랐고 결국 저는 이 가족에게 영원한 타인일 뿐이라는 사실에 서글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여전히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방 문제는 다 정리됐으니 이제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안일에나 신경 써라.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의 식탁에 모두가 순간 멈칫했죠.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현우 씨를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아침 다 먹고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그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구청에요. 우리도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가요. 식탁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고 준호 씨는 경악했으며 현우 씨는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숨소리마저 무겁게 들릴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탁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저를 베어버릴 듯했습니다. 미나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인지 놀람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앉아 어머님을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이 집의 평화를 위해 참고 고개 숙이고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안방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세,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매일같이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비참한 삶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식사 끝나면 현우 씨랑 구청 가서 이혼 서류 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현우 씨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 그는 더듬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방 하나 옮긴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던 그가 이제는 제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끝없는 인내가 제 심장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이 집에서 널 먹여주고 입혀준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은혜도 모르고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현우 씨와 결혼한 건 사랑 때문이지 이 집이나 밥 한 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맨몸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제 자존심만 지킬 수 있다면요. 지금처럼 무시당하며 사는 건 더는 못 견디겠어요. 옆에 앉아있던 준호 씨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죽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여자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방 문제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히 해요. 쇼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동생을 쏘아 보았습니다. 제 시선에 그의 비웃음이 순간 멈칫했죠.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해 이혼한 사람이 제게 아내 노릇을 가르칠 자격은 없으니까요. 그날의 아침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드디어 내뱉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방으로 들어와 제 등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제발 진정해.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딸 예은이도 생각해야지. 예은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예은이에겐 가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짓밟히지 않는 강한 엄마예요. 저는 내 딸이 자기 엄마가 늘 억압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이.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치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보다 제 마음속이 몇 배는 더 답답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시동생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원래 우리 부부의 공간이었던 곳에서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베개가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는 끝까지 다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떠날 나를 위한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현우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줄 수 없을까?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 말에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오의 찬 눈으로 저를 쏘아봤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이제 가요. 그가 망설이는 사이 저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면 제 약한 마음이 또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해져야 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강해져야 해. 구청으로 가는 길은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앉아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맞으며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등 뒤에 앉아 행복과 믿음으로 가득 찼던 그날. 몇 년 후 같은 길을 같은 사람의 등 뒤에 앉아 이 관계를 끝내러 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걸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시동생의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현우 씨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혀 제가 충분히 견뎠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 오토바이가 멈췄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굳건한 관공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미나야,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딸의 미래를 위해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 것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청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엄숙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골에 계신 다정한 눈빛의 우리 엄마, 아직 이별의 아픔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내 딸 예은이, 그리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제 자신의 모습까지도요.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남편과 번듯한 시댁을 만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운명의 잔인한 장난 같았습니다. 현우 씨는 무거운 짐이라도 진 듯 힘겹게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민원 창구 앞에 섰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혼은 너무하잖아. 우리 예은이는 어떻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예은이를 핑계로 댔지만 사실은 당신 어머니에게 맞설 용기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은이에게는 가정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본보기가 더 필요해요. 저는 내 딸이 저처럼 늘 참고 고개 숙이는 여자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현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런 그를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약한 남자를 사랑했던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혼 사유를 물었을 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안타깝다는 듯 저를 보더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것이 마치 심장에 글씨를 새기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현우 씨도 펜을 들었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못하겠어. 그가 펜을 내려놓으며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미나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할게. 제발 이 서류에 사인하라는 말만은 하지 마.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희미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결혼 생활에는 서로를 지켜주는 보호와 공평함이 필요한데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것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막 입을 열려던 순간 딸 예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와.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은 동시가 있는데. 딸의 맑고 천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심장이 꽉 조여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금방 갈게. 기다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단단했던 결심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현우 씨를 보니 그 역시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갈림길에 선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저의 자유와 자존심, 다른 한쪽은 딸에 대한 책임과 사랑. 저는 직원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현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저는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나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3층짜리 번듯한 집이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조한 얼굴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도장 찍었어.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안 찍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반복된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당당한 태도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늘 고개만 숙이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예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자기가 쓴 동시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지만 나는 엄마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종이가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약해지면 제 딸은 엄마를 그저 참고 사는 사람으로만 기억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우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앞으로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고 억압하시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제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내 딸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현우 씨는 희망 섞인 눈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엄마한테 똑바로 말씀드리고 당신을 지켜줄게. 그 약속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조금이나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또다시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은 이제 준호가 쓰기로 했으니 너 괜히 서운해하지 마라. 며느리란 원래 희생하는 자리야. 그런 거로 째째하게 굴지 말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아요, 어머님. 다만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살지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님께서 계속 이렇게 저희를 억누르시면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고 준호 씨가 뭔가 말하려던 순간 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제 가정을 지키는 건 제 몫이에요. 그 말은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현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드디어 몇 년 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꺼낸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국그릇을 밀쳤고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 컸네, 다 컸어. 마누라 때문에 어미한테 대들어? 분위기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로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을 얼굴을 찡그리고 계셨고 시동생 준호 씨는 제가 집안의 질서를 망가뜨리기라도 한 것처럼 틈만 나면 저를 아니 곱게 쳐다봤습니다. 현우 씨는 비록 제 편을 드는 말을 한마디 했지만 그 후로는 마치 거대한 짐이라도 짊어진 사람처럼 말수가 더 줄고 힘없이 지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뀔 리 없다는 것을요. 평생 권력을 쥐고 살아온 시어머니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딸 예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나야, 잠깐 앉아봐라.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예은이의 책가방을 든 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예은이 학교 데려다 줘야 해서 바쁜데 무슨 일이세요? 애는 지 발로 걸어가면 되지. 너, 오늘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 어머님은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들 키워서 장가 보낸 게 너처럼 기고만장한 며느리 하나 얻으려고 한 줄 알아? 이혼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너지. 이 집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예은이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제가 현우 씨와 결혼한 건 사랑 때문이지 이 집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이 제게 손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어머님 착각이에요. 제가 가장 잃기 두려운 건 제 자존심이에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잘났어. 정말. 내가 처음부터 너 같은 건 우리 현우 짝이 아니라고 했는데 걔가 내 말을 안 듣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그때 방에서 나온 준호 씨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엄마, 저 형수랑 말 섞을 필요 없어요. 이혼하고 싶다는데 그냥 내보내버려요. 집안 시끄럽기만 하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준호 씨, 본인 이혼 문제나 잘 추스르세요.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본인 행복부터 챙기시고요. 남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제 말에 그는 얼굴이 벌개진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그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이 쓰렸습니다. 그는 그저 평화를 원했지만 그의 침묵이 우리 사이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냉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거는 대신 근본도 없는 것들은 오래 못 가. 제 분수도 모르는 여자는 결국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같은 비수 섞인 말들을 혼잣말처럼 던지곤 했습니다. 하도 들어서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많은 상처로 무뎌져 버린 탓이겠지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나야,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적다. 준호도 집에 왔으니 식구가 늘었는데 네가 좀 더 보태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가 됐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매달 드리던 만큼 드렸어요. 준호 씨 생활비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건 제 의무가 아니니까요. 다 큰 성인이니 본인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죠.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네가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는구나. 이 집에서 더는 너 같은 거 못 데리고 있겠다. 저는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실 필요 없어요. 제 한 몸은 제가 건사할 수 있으니까요. 식탁의 분위기는 터질 듯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우 씨는 돌이라도 씹는 듯 침묵 속에 밥을 먹었고 준호 씨는 밥그릇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예은이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예은아, 걱정 마. 엄마는 누구도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 자신도 더는 짓밟히게 두지 않을 거야. 아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현우 씨가 작은 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나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분가를 하든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나가든 할게. 엄마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희망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강해지지 않는다면요. 저는 집도 돈도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아내를 지켜줄 줄 아는 남편이에요. 당신이 그걸 해낸다면 저도 여기 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떠날 거예요. 제 말은 우리 사이의 침묵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저 미나라는 애 그냥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게 두지 않을 테니까. 저런 되바라진 며느리는 내가 잡는 방법이 있지. 준호 씨는 비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저런 형수가 집에 있어봤자 골칫덩어리예요. 아주 강하게 나가세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만약 예전의 저였다면 두려워하고 망설였겠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이 싸움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과 제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들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두 분이 제 뒤에서 더 이상 계획 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들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누군가 저를 무시하고 짓밟으려 한다면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겁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요.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획 돌아보며 저를 노려봤고 준호 씨는 제가 감히 정면으로 맞설 줄은 몰랐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라는 사람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굳건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거실의 공기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고 준호 씨는 비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닌 극도의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 집에서 나한테 도전하겠다는 거야? 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죠. 누구에게도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으며 살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님께서 그걸 존중해 주지 않으신다면 제 길은 제가 결정하겠다는 뜻이고요. 준호 씨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엄마, 들었죠?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에요. 당장 형 불러서 저 여자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즉시 현우 씨를 부르셨습니다. 잠시 후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내려오던 현우 씨는 거실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네, 마누라가 방금 그랬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누구 허락도 필요 없다고. 이 어미도 이 집안도 전부 무시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현우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숨겨왔던 말을 했을 뿐이에요. 더 이상 억압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절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제 마음을 이해해줘야 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했구나.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내 아들과 결혼했다고 네가 이 집의 왕비라도 된 줄 알아?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처음으로 제 생각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왕비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집에서 존중받는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어머님께서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해 주신 적이 있었나요? 어머님은 순간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비아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말 한 번 번지르르하게 하시네. 형수님이 이 집 나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는 그를 꿰뚫을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준호 씨 말대로 저는 가진 게 이 두 손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동정과 억압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사는 게 낫겠네요. 제 말에 준호 씨는 입술을 깨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우 씨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준호, 제발 미나 좀 그만 괴롭혀요.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제 잘못이 커요. 약속할게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제 아내를 지킬 겁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살짝 떨렸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기쁨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우야, 정신 차려라. 저 여자는 남이고 내게 피를 나눠준 건 이 엄이다. 네가 저 여자를 택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 말은 희미한 희망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비수 같았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쥔 채 입술만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휩싸여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봤죠? 당신은 또 침묵하네요. 제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언제나 침묵했어요. 현우 씨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침묵은 이미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됐어요. 이제 더 할 말도 없네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과 시동생의 욕설, 그리고 현우 씨의 무거운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예은이 옆에 앉아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경멸과 무시가 가득한 환경에서 제 딸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더 이상 현우 씨의 결정이나 시어머니의 강요에 제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운 것은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기 때문이었고, 해방감을 느낀 것은 마침내 제 스스로를 구원할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있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눈빛과 태도의 변화를 현우 씨는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나야, 정말 결심한 거야? 저는 그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매번 침묵을 택했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이미 약속 한마디로 아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계속해서 저를 비꼬고 괴롭혔지만 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떠날 날을 준비할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선택해라. 이엄이냐, 저 여자냐. 이 집의 안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 그 말에 식탁에 모두가 굳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그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제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도 잘 알겠어요. 그리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떠나야 한다는 결정은 이미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뒤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아직도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딸 예은이가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나 버리고 갈 거야?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나 꽉 안아서 마치 하나가 되고 싶은 것처럼요. 아니야, 우리 딸.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엄마가 어디를 가든 너는 항상 엄마랑 함께일 거야. 너는 엄마의 전부니까. 예은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강해져야 해.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딸을 위해서.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작은 기념품들을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빈손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비록 희미해졌지만 현우 씨에 대한 감정도 저의 행복을 바라시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으면 저와 제 딸 모두 불행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고 돌아오니 현우 씨가 지친 모습으로
텐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정말 떠나려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비록 그는 약했지만 결혼 초에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어머니 앞에서 침묵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시당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던 그의 모습이요. 여보, 나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당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이야. 정말 가야겠다면 이거라도 가져가. 내가 당신과 예은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저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쏟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했던 건 기댈 수 있는 남편, 든든한 아빠였어요. 당신이 그걸 해주지 못한다면 돈은 아무 소용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제 말이 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밝혔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준호 씨는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거나 거실을 어지럽히고는 제 탓으로 돌리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곧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제가 저렇게 고집부려도 결국 이혼하면 빈손으로 쫓겨날 텐데 어딜 가겠어. 밖에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다시 돌아와서 싹싹 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겁을 주다가 결국 돌아와 애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번만큼은 제 결심이 진짜라는 걸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신 겁니까? 앞으로의 길이 꽤 험난할 텐데요. 저는 눈빛만은 단단하게 빛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생각해 왔어요. 이제야 겨우 용기를 내서 걸어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예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만 있으면 돼. 저는 목이 메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쪽은 우리 변호사다. 네가 감히 이혼 소송을 걸겠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너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내 딸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팔짱을 낀 채 제가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즐기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곧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전쟁을 원하신다면 저도 물러서지 않겠어요. 재산도 집도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제 딸과 제 자신의 자유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맞받아칠 줄은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나온 현우 씨가 모든 상황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 옆에 서 있는 변호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저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 분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아이가 불안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제 옷자락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니? 네가 이혼 소송을 거는 순간 나는 네가 양육권을 빼앗기도록 모든 준비를 할 거다. 월급 몇 푼 받는 빈털터리 주제에 네가 뭘로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그 말은 제 심장에 그대로 비수가 되어 밝혔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나가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은이는 제 피와 살이고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안심시키려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예은아, 엄마, 여기 있어. 준호 씨는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걸요? 이 집에서 형수는 어차피 남이고 예은이한테는 할머니도 아빠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있어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 세상 어떤 것도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은이는 제 손으로 키운 내 딸이에요. 누구도 그걸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하.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으셨죠? 저 여자는 감정 타령이나 하고 있지만 법은 증거와 물질적인 조건을 보는 거지 저런 감상적인 말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아주 희미한 동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직감했습니다. 그때서야 현우 씨가 우리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나야, 제발 다들 진정 좀 해. 이건 천천히 이야기로 풀자. 저는 획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침묵할 거예요? 이건 우리 딸 문제잖아요. 내 편에 서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당신 딸 편에는 서야 할 거 아니에요. 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결국 또다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옆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머릿속을 찌르는 바늘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의 손에 제 딸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예은이는 고개 숙이는 법, 참고 견디는 법, 억압 속에 사는 법만 배우게 될 테니까요. 그 비극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산도 집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 딸의 양육권만 원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양육권을 지키려면 의뢰인께서 아이를 돌볼 정신적, 물질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두 모녀가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예은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 손으로 직접 키웠습니다. 제 딸은 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변호사님은 제 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 몇 분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무서워. 제 분수도 모르고 시댁에 대들지를 않나. 나중에 빈손으로 쫓겨나고 자식까지 빼앗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말다툼에 힘을 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현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안에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은이 양육권만 원해요. 당신이 예은이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제발 저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식탁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굳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확신에 찼던 적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식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잘됐다. 어디 한번 해봐. 내 손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겁에 질린 예은이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딸을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예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순간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딸을 지켜야 한다는 불타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억압의 그림자가 없는 삶을 제 딸에게 선물해야만 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으로 쓴 글씨를 보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저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조용히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큰 결심이 섰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저는 곧장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엄마만 있으면 되라며 저를 믿어주던 딸의 눈빛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저는 걱정과 확신이 뒤섞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도발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장을 냈다고 들었다. 잘 됐다. 내가 너를 어떻게 빈손으로 내쫓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 집 재산에 아무런 미련 없어요. 오직 제 딸의 양육권만 원할 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안의 핏줄이다. 네가 뭔데 감히 아이를 뺏어가려 해. 준호 씨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회계팀 월급 뻔한데 그걸로 애 키울 수 있겠어요? 꿈도 야무지시네. 저는 준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 돈으로 키울 생각도 없고 이 집에서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없으니까요. 제 딸은 제 노동의 대가와 태어난 날부터 제가 쏟아부은 사랑으로 키울 겁니다. 시어머니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비웃었습니다.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줄지 어디 한번 보자. 나는 이미 변호사도 증거도 다 준비해뒀다. 네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도 안정된 거처도 없다고 증언할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겉으로는 굳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두렵지 않아요. 법정에서 누가 정말로 예은이를 돌보고 사랑했는지 제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요. 그때 위층에서 내려온 현우 씨가 모든 것을 듣고는 초췌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제발 그만해. 네가 원한다면 내가 변할게. 내가 내 편에 서줄게.
저는 슬픈 목소리로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땐 언제나 침묵했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예은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게 하지 않을 거야. 아이는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엄마 믿어. 그 작은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증거를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돌봐왔다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사진들, 아이의 성적표와 학교, 활동 사진까지 그 모든 곳에는 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아이 곁을 지킨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준호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제 능력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년간 이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 것은 저였는데 이제 와서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요. 어느 날 밤 현우 씨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나야, 제발 소송은 그만두면 안 될까? 예은이가 부모가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 네가 원한다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너랑 예은이 데리고 분가할게.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현우 씨. 제가 원했던 건 단지 분가가 아니에요. 아내를 지켜줄 줄 아는 남편이었지. 당신이 그걸 못해준다면 이제 분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아이처럼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약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반대편에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눈빛이었고 현우 씨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 이현우 씨와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치 않으며 오직 딸아이의 양육권만을 원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집도 재산도 없고 월급도 적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빠와 저희 집안에서 커야 합니다. 준호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지난 몇 년간 저희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준 거 아닙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재판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은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모든 서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며 저는 제 딸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넓은 집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저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날 법정의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했습니다.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딸아이의 작은 손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현우 씨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일어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던 그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부유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직접 돌본 사람은 아내입니다. 예은이에게는 엄마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모두의 앞에서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제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시어머니의 고함에 곧바로 깨졌습니다. 현우야, 너 미쳤어? 감히 이 어미를 배신해. 누가 널 키워서 장가 보내줬는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법정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주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형, 진짜 바보야? 저 여자는 그냥 우리 집안이랑 연 끊고 애만 데려가려는 거잖아. 형수님이 형이나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본인 이혼 문제나 신경 쓰세요. 자기 가정도 못 지킨 사람이 남의 가정사에 훈수 둘 자격 없어요. 당신은 감정을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딸에게 온전한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 씨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 며느리는 지난 몇 년간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엄마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말다툼 대신 서류 가방에서 증거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사진부터 병원 진료 기록, 성적표, 학예회 사진까지 그 모든 것에는 저의 서명과 흔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제가 아이를 직접 양육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간 것도 밤새 간호한 것도 저입니다. 제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 서류들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준호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이웃 주민인데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돌아보니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옆집에 살면서 다 봤습니다. 미나 씨는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아이를 정성껏 돌봤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맨날 호통만 치고 시동생은 술이나 마시고 다녔죠. 가정을 내팽개친 건 저 집안이지 미나 씨가 아니에요.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를 위해 용기를 내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재판장은 질서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겠지만 진실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 씨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 결혼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가 이제라도 딸을 위해 바로 서려는 모습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웃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망신시켜?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힐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미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딸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갈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증거와 증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그녀가 쉽게 포기할 리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친한 동료가 저를 조용히 불러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며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부잣집 며느리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의 악의적인 글이었습니다. 제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며 아이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돌본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제가 동료들과 회식하는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글을 인쇄해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머님이랑 준호 씨가 한 짓이죠. 시어머니는 부인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떳떳하면 뭐가 무서워서 그래. 남들이 믿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문제지. 준호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수님, 법정에서 연기는 잘하시던데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깨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법정은 뜬 소문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니까요. 그 후로도 저들의 비열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익명의 협박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죠. 저는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저장하며 다음 재판을 위한 증거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학교 앞으로 딸을 데리러 갔을 때 예은이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떤 낯선 여자가 와서 내 엄마는 곧 다른 남자 따라서 너를 버리고 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껴안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를 짓밟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딸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드는 저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은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와 준호 씨 앞에 섰습니다. 두 분,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하세요? 이제 겨우 7살인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 남을 아이인데 미리 적응시키는 게 뭐가 나빠. 처음부터 너한테서 떼어놓는 게 상책이야. 예은이는 제게 매달려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엄마랑 살 거야. 저는 딸을 꼭 껴안고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제 딸을 저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때 현우 씨가 준호 씨를 막아서며 어머니에게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미나는 예은이 친엄마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현우 씨의 뺨을 때릴 듯이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이 멍청하고 비겁한 놈. 이제부터 저 여자 편들 거면 나를 어미라고 부를 생각도 마라. 그 말에 현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무너뜨리려 할수록 저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비방하는 글, 협박 문자, 그리고 선생님의 증언까지.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 증거라면 우리가 충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 싸우는 엄마였습니다. 다음 재판날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반대편에 앉은 시어머니와 준호 씨는 여전히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님은 먼저 악의적인 인터넷 게시글과 협박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 측이 비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은이의 담임 선생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증인석에 서서 제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그리고 최근 아이가 낯선 사람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넓은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제 딸을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과 굳건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엄마의 변치 않는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은이었습니다. 아이는 지인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랑 살 거야. 나 어디 안 가. 엄마랑만 살 거야. 아이의 절규의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가 뭘 안다고 저게 다 어미가 시킨 거지. 라고 소리쳤지만 재판장은 엄하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휴정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서, 우리 딸 곁에서.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의 그 후회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이를 지켜주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예은아,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아이는 제 품에서 안심한 듯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진실과 모성애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재판에서 딸아이가 제게 달려와 울며 매달린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녀는 더욱 악랄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경찰 2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얼마든지 조사하셔도 좋습니다. 제 딸의 선생님과 이웃들이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혐의는 금방 벗겨졌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제게 누군가 당신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들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바닥 없는 아기에 치가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 씨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어때요, 형수님? 경찰서 공기는 좀 상쾌하던가요? 당신 같은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아무리 거짓을 꾸며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는 제 당당한 태도에 놀란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네가 밖에서 빚을 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제 한 몸 건사도 못하면서 애를 키우겠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빚이라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빚진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네가 감히 라며
책상을 내리쳤고 예은이는 겁에 질려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딸이 제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굳건히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재판날 시어머니 측은 새로운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외출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전에 저희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 쫓겨난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저들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런 사람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하지만 저희 측 변호사님은 즉시 그 증인의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했고 결정적으로 옆집 아주머니께서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서주셨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미나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혼자 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바쁜 미나 씨를 대신해서 예은이를 잠시 돌봐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분을 사귀지 못했죠. 저들의 비열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현우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미나야, 이건 엄마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이야. 한번 봐봐. 봉투를 열어본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거액의 돈을 인출해 준호 씨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 힘들다고 제게 생활비를 더 내놓으라고 닥달하던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놀라 그를 쳐다보자 현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 하지만 엄마가 너와 예은이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건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걸 증거로써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야. 저는 서류를 쥔 채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와 준호 씨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 씨가 건네준 서류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거짓과 위선의 증거였습니다. 현우 씨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와 준호는 겉으로는 예은이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이속만 챙기고 있었어. 이 서류가 그 증거야. 서류에는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돈이 준호 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집안 살림에 보태는 것도 없다며 구박하고 생활비를 깎으려 했던 것을 떠올리니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모든 비난이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제야 이걸 제게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비겁하고 두려워서 그랬어. 하지만 엄마가 너를 음해하고 예은이에게까지 상처 주는 걸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늦게나마 그가 진실의 편에 서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재판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측은 여전히 제가 경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준호 씨는 자기가 조카를 얼마나 챙겼는지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시어머니의 계좌 거래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의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아들, 즉 이준호 씨에게 총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은 과연 손녀를 위해 쓰인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인 것입니까?
법정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네, 내가 내 아들한테 돈 좀 빌려준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님은 빌려주셨다면 차용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손녀를 키울 돈은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아들에게는 거액을 계속해서 송금할 수 있었던 겁니까? 라고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진 준호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절규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엄하게 망치를 내리치며 이 행위가 양육자로서의 자격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제 딸이 방청석에서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예은아, 우리 이제 이길 수 있어. 재판이 끝나자 준호 씨가 복도에서 저를 막아서며 두고 보자고 위협했지만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잘못한 건 당신들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분에 차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껴안고 확신에 찼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예은아.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아이는 제 품에서 천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이유였습니다. 그 재판 이후 시어머니의 재산 문제와 관련된 소문은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시어머니를 비난했고 제게는 정말 용감하다며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그녀는 제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외국으로 돈 벌러 가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교묘하게 편집된 파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 친구와 만약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며칠간은 친정엄마에게 예은이를 맡겨야겠다고 말한 통화 내용을 마치 아이를 시댁에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은 즉시 음성 파일 감정을 요청했고 결과는 당연히 편집 및 조작 가능성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카드는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다 손녀가 걱정돼서 그랬다고 연기했지만 그 눈물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우 씨가 제게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강했다면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를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과가 필요 없어요. 대신 예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더 이상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부모의 책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방에서 쫓겨나던 날, 이혼을 선언하던 아침, 수많은 모욕과 위협 속에서 눈물 흘렸던 밤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아이의 친모인 김미나 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친모인 김미나 씨에게 있음을 판결한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예은아, 이제 우리 함께야. 엄마가 이겼어. 아이도 제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시어머니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준호 씨는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우 씨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약속할게. 예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정을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맑고 평화로운 하늘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예은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우리 모녀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예전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지금은 하나도 안 무섭고 마음이 너무 편하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 씨는 동네에서 평판이 나빠져 고립되었고 준호 씨는 하던 일도 잘 안 풀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미안했다. 저는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다시는 예은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딸아이가 창밖을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저는 웃으며 딸을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걸. 창밖에는 비가 내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고 사랑만이 굳건히 남아 우리 모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나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눈물과 서름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과 용기로 모든 것을 이겨낸 한 여성의 이야기였죠. 때로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가정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미나 씨의 남편 현우 씨처럼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가장의 역할은 자신의 가족을 어떠한 부당함으로부터도 지켜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미나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고 당당하게 일어서기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